사고 직전 관제탑과 조종사와의 교신 내용 일부가 공개됐습니다. 조종사는 메이데이, 조난 신호와 함께 조류 충돌을 언급했습니다. 사고기의 블랙박스도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갔는데요. 풀어야 할 의문점들을 전문가와 함께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정윤식 가톨릭 관동대 항공운항학과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교신 내용이 일부 공개가 됐습니다. 8시 57분에 관제탑이 조류 활동을 경고했고 2분 뒤에 조종사가 조류 충돌을 언급하면서 메이데이를 선언했다는 내용인데 이 교신 내용을 보고 우리가 어떤 부분을 주목해야 합니까? 현재 교신 내용 중에 버드 스트라이크라는 이제 용어를 사용했고 그걸 교신에 관제탑에 통보했기 때문에 조종사들은 항공기가 새 충돌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으로 여기 판단이 됩니다. 네. 실제적으로 그 충돌하는 장면을 봤다든지 또는 아니면은 어떤 다른 상황을 새가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유추한 건지는 확실치는 않지만은 어쨌든 조류를 충돌해서 거기에 따른 다른 뭐 엔진의 이상이라든지 또는 항공기에 충돌한 충격을 느꼈다든지 하는 것을 파악한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아직까지 가정이기는 합니다만 새가 만약에 엔진에 빨려 들어가서 또 엔진에 고장이 있었다는 시나리오 가정하에 새가 엔진에 빨려 들어가도 곧바로 엔진이 고장나는 경우가 또 전부 다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관제탑 조류 경보 이전에 혹시 이 조류 충돌이 진행됐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예, 충분히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시간적으로 볼 때 조류가 충돌해서 만약에 엔진이 들어가서 엔진이 손상이 일어난다고 하면 바로 뭐 0.1초 만에 엔진 계기가 변한다든지 아니면 뭐 충격이 엔진의 진동이 막 발생한다든지 이럴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 강하에서 접근 중이기 때문에 엔진 추력이 굉장히 낮은 상태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접근할 때는 그렇게 많은 추력을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실제 계기 변화를 알고 조류 충돌하고 했다는 걸 파악했으면 이미 그 전에 사실은 관제탑에서 새가 많다는 주의를 전달받기 전에 조류 충돌을 미리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예, 궁금한 게요. 이 조류 충돌로 인해서 엔진이 모두 다 손상되고 랜딩 기어 그리고 뭐 날개 플랩 이런 것까지 한꺼번에 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겁니까? 새가 부딪히면서 조정면이나 또는 고양력 장치인 프랩 같은 데를 고장을 일으키거나 또는 작동을 멈추게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엔진이 정지가 되면 엔진에 의한 유압 펌프가 둘 다 정지가 됨으로써 랜딩 기어나 또 프랩이나 이런 작동을 못 시키게 하는 그런 펌프가 멈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엔진에 의해서 그 프랩이나 랜딩 기어가 작동이 되지 않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복행을 할 당시에 랜딩 기어를 다시 접어서 올리고 프랩도 다시 위로 올린 상태로 확인된 그 동영상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당시에는 유압 펌프는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거기에 따라서 엔진도 완전한 완벽한 상태는 아닐지 모르지만은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작동이 되고 추력도 어느 정도 발생이 되는 그런 상태였다고 보겠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목격자들의 사진과 영상에 의해서도 1차 착륙 시도 당시에는 앞바퀴가 정상 작동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2차 착륙 시도에서는 랜딩 기어가 펼쳐지지 않았습니다. 조사 결과가 나와 봐야겠습니다만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것으로 추측이 되십니까? 랜딩 기어를 안 내린 이유는 실제 조종사가 작동을 시켰는데 작동이 안 된 건지 아니면 시간적 관계나 아니면 현재 상태로 해선 도리어 랜딩 기어를 안 내리고 동체 착륙을 시도하는 게 낫다고 판단해서 의도적으로 안 내린 건지는 지금 파악이 되고 있지 않지만 네. 만약에 항공기가 지금 데이터 나오는 거에 보면 실제 상승을 하지 못하는 즉 추력을 증가시켜서 비행기가 상승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렇다는 것은 혹시나 두 엔진이 다 작동이 힘들어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따라서 랜딩 기어나 프랩을 내릴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엔진 이상이 생기더라도 뭐 보조 동력 장치 같은 것들도 있을 것이고 또 수동으로 랜딩 기어를 내리는 방법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 시간적인 상황이 부족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독행을 해서 반대편 활주로, 즉 북쪽 활주로 끝 지점까지 도착을 해서 거기서부터 비행기를 선회시켜서 접차하는 데까지 대략 1분 30초에서 2분 정도밖에 소요 안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짧고요. 보조한 랜딩 기어를 수동으로 내리게 하는 시간이 3개를 따로따로 노즈와 메인 기어 2개를 따로따로 내리게 되기 때문에 한 개당 적어도 30초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3개를 내리기 위해서는 1분 30초 이상의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 사실 또 부기장은 그 조작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기장한테 비행 지원을 어시스트를 할 수 없고 다른 조작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아마 의도적으로 랜딩 기어를 내리고 혹시나 내리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뭐 한쪽만 내렸다든지 나머지 두 쪽은 내리지 못했던지 하면 비행기가 더 비대칭 상태가 돼서 네. 착륙 시에 더 위험한 상태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또 의도적으로 안 내렸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내렸는데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기장과 부기장의 판단에 의해서 내리지 않는 것이 더 낫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인지는 일단 조사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사고항공기가 이틀 동안 13차례 운항 일정을 소화했다고 합니다. 좀 무리한 일정으로 인한 기체 손상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이렇게 무리했다고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비행기의 그 피로도라든지 아니면 스트레스 관리 이런 거는 운항 시간으로 관리를 합니다. 즉 시간이 되면 예를 들어 100시간이 되면 100시간에 따른 항공기 정비를 실시하고 또 400시간이 되면 400시간, 600시간, 1000시간 이런 식으로 시간 단위로 정비를 하기 때문에요. 네. 만약에 시간을 많이 운영을 하면 결국은 정비 시간이 빨리 도달하는 겁니다. 남들은 뭐 하루에 2시간씩 하기 때문에 우린 100시간 점검을 50일 만에 한다 그러면 우린 하루에 10시간씩 하면은 열흘 만에 100시간에 도달하기 때문에 예. 그 시간에 또 다시 정비를 시작하기 때문에 결국은 정비를 정상적으로 계속 하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많이 운영하게 되면 남들은 30년 쓸 비행기를 자기네는 10년밖에 못 쓰고 폐기시키는 결과를 도래하기 때문에 결국은 시간적인 그 정비 관리의 시스템에서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예. 그러나 이제 정비 품질에 관한 문제, 정비를 했지만은 제대로 정비를 했느냐, 정비에 무슨 부품 교환 같은 걸 정확하게 했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항공당국에서 항상 모니터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문제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일정만 보면 무리한 일정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정상적으로 정비가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조류 충돌이 또 주요 원인 중에 하나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참사 당시에 조류 퇴치반이 현장에는 한 명이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현장 그 무안공항 주변에는 늘 철새가 많이 날아다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조류 퇴치반 한 명이 근무한다. 이거는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무안공에 비행이 자주 있는 공항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비행하는 그 당시 착륙 또는 이륙하는 그 당시에 순간에만 조류 퇴치 활동이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뭐 상시로 비행기가 계속 뜨는 곳이다 그러면은 우리말해서 조류 퇴치 활동을 하는 그 배트맨이 많아야 될 수도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그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장소에 필요하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많은 인원은 필요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관제탑에서 경고할 정도로 실제 새가 조류 활동이 많았다고 보면 그 인원을 좀 더 증가시켜서 하는 게 더 낫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좀 아쉬움도 들긴 합니다. 예, 네. 조류 퇴치반, 그러니까 배트맨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항공기 외부의 인력에 의해서 새를 쫓는 게 아니라 항공기 기체에서 자체적으로 뭔가 소음을 발생하거나 하는 기술들은 없습니까? 아직은 그런 건 없습니다. 이제 새들도
자기네가 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새가 예측하는 비행기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새가 그 비행기가 이렇게 빨리 온다는 걸 사실 예측을 못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보고 있다가 가까이 오면 피해야지 하다가 부딪히는 경우거든요. 또는 여러 마리가 동시에 있기 때문에 피하 중에 뭐 끝에 있는 부분에 그런 새가 부딪힌다든지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미리 보고 피한다는 것, 특히나 또 조종석에서 새를 본다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특히나 육지에 있는 상공에서 새를 본다는 건 색깔이 비슷하기 때문에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특히나 새는 부딪힐 경우에 새는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조종사들은 부딪힐 경우에 기술을 위로 드는 그런 훈련을 받기도 합니다. 네. 이 무안공항이 국내 공항 중에서도 지금 조류 충돌이 많이 일어나는 공항 중에 하나이다 보니까 더 아쉬움이 큰 것 같습니다. 주변에 지금 새 군집 지역도 있고 환경적으로 이게 공항으로서의 어떤 적정하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좀 다시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보십니까? 처음에는 공항 자체가 조류가 이렇게 서식하는 지역이 아니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항이 넓은 지역에 공항이 개발되고 또 공항 주변에 개발이 되면서 예. 자연적으로 넓은 공터와 자기네 먹이가 있는 그런 잔디밭 같은 지역이 있는 공항이 자연스럽게 조류 서식지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비행장이 만들면 비행장 자체가 조류 서식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할 정도로 새가 모이게 돼 있습니다. 네. 예. 이번에 또 다른 원인으로 하나로 지목되는 게 바로 이 둔덕입니다. 착륙 유도 안전 시설 로컬라이저 아래에 그 둔덕이 있는 이유는 뭡니까? 둔덕은 그 안테나를 세우기 위한 그런 바닥 지지대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위치가 실제적으로 한 3m 정도 이렇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게 실제 충돌하는 데 많은 영향을 줘서 비행기 화재까지 일으킨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사실은 비행 안전 시설로서 항해 안전 시설, 비행 안전 시설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걸 장애물로 보지는 지금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비행기가 거기까지 와서 충돌하는 거를 고려를 한 건지 실제적으로는 요구사항에는 만족을 하지만 다른 또 추가 요구사항에는 만족하지 못하는 몇 개의 자료도 있긴 하지만 이거는 네. 비행장에 운영하는 상태에서는 크게 인허가 상태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하 시설로 이제 판단하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땅속 이하 시설로요.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본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예, 물론 뭐 여러 가지 항공 규정에 의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뭐 사고라는 게 항상 예상 가능한 건 아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대비를 한다고 봤을 때 둔덕 같은 이 콘크리트 시설을 좀 없앨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됩니까? 예, 그렇죠. 만약에 이런 시설이 이번에 이게 규정상의 문제가 없지만 우리가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있다는 예측을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대비해서 이 콘크리트를 없애고 거기를 철 프레임으로 이렇게 얇은 프레임으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아예 이번 기회에 그런 활주로 끝단에서 담 쪽까지 경사면이 약간 돼 있는데 네. 거기를 활주로를 한 평이하게 흙을 덮어서 이렇게 마치 보토시켜서 높이를 맞춘다든지 하는 그런 작업까지도 또 여기 무안공항뿐만 아니라 다른 공항에도 또 혹시 이런 것들이 없는가 한번 찾아가지고 안전 개선 차원에서라도 한번 좀 확인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블랙박스가 이제 수거가 됐고 조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어제 저녁이죠.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 직원과 보잉사 직원도 입국해서 이제 함께 조사할 예정입니다. 지금 해독에는 최소 한 달 정도가 걸릴 예정이라고 하는데 어떤 점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음성 기록 장치에서 조종사들이 기장과 부기장 또는 기장이 어떤 의사결정을 해서 어떤 행동을 지시하고 했는가 하는 게 제일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예. 예를 들어서 랜딩 기어를 내리라고 했는데 내렸는데 안 내린 건지 심지어는 내리라고 했는데
부기장의 그 소음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제대로 듣지 못하고 행동을 취하지 못한 건지 또는 내렸는데 안 내린 건지를 파악하고 그걸 내용에 따라서 음성 기록 장치의 내용을 가지고 예. 비행 기록 장치의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실제적으로 액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파악하는 게 일단 우선이라고 보고요. 파손이 좀 됐다고 지금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데이터 하나하나를 다시 세부적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추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뭐 3개월, 4개월까지도 이렇게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그 블랙박스의 여러 가지 항공기 조작 과정이 또 기록이 될 텐데 혹시 수동으로 랜딩 기어를 조작하는 부분들도 여부가 확인이 됩니까? 예, 그런 것도 확인이 가능하고 특히나 음성 기록 장치에는 아주 세부적으로 그 작은 소리까지 녹음되기 때문에요. 그 뒤쪽에 조종사가 매뉴얼로 랜딩 기어를 내려라는 그런 지시도 녹음이 될 수도 있고요. 심지어 랜딩 기어 그 커버 뚜껑을 열 수 있는 그런 소리까지도 들리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작동을 시켰는지 안 시켰는지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도 조사 결과를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윤식 가톨릭 관동대 항공운항 학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